간이식 안 해요. 와, 진짜 대박이죠. 고성이 면전에서 간이식을 거절하는 지은호의 일침? 정말 속이 시원해졌었는데요. 사이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착한 은호를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악독한 고성이 자신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후에 미친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성이가 누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야, 지은호. 고성이의 외침에 지은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급해서 널 속였어.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오빠를 죽게 할 셈이니? 너라면 어쩔 건데? 그렇게 당당하니? 너 그러고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술 못 받으면 네 오빠 죽어. 그럼 너 평생 살인자가 되는 거야. 지은호. 고성이가 그렇게 소리쳤을 때 지은호는 한순간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살인자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울렸는데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어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시청자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것 같나요? 평생을 품어온 친모를 우연히 만났는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아들 간이식 도구로 사용하기만 바란다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저라면 당장 사기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내 오빠 살리려면 내 간을 내놓으라고 지은호가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넌 살인자야 라고 자신의 친모가 손가락질을 한다며 고성이의 이기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껏 친모에게 버림받지 않았다고 믿고 오빠의 간이식까지 해주려던 지은호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우진의 간 수치, 이식 시기, 공여자 적합 결과 같은 냉정한 숫자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종이들을 발로 밟듯 굽어보며 씹어뱉듯 말했어요. 우진이 너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 있지? 그 아이가 너의 오빠야. 너의 쌍둥이 오빠라고. 지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고성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지? 아니야. 난 널 잃어버렸다고 말했어. 근데 솔직히 말할까? 그때 내가 선택한 건 아들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진이 살리려면 지은호 네 간이 필요해. 네가 거절하면 너 때문에 네 오빠 죽는 거야. 그럼 넌 평생 살인자야, 유라야. 그 순간 유라라는 이름이 귓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그 이름이었는데요. 유라야 하고 웃으면서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춰주던 소년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파주 보육원 앞,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손이 시릴까 봐 자신의 장갑을 벗어 씌워주던 그 아이. 그런데 이상했죠. 방금 전에 고성이가 말했던 고등학교 친구 우진의 얼굴도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매점 앞에서, 교실 맨 뒷자리에서 은호야 하고 부르던 그 익숙한 목소리. 둘의 기억이 뒤엉켜 하나의 얼굴로 겹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만하세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간이식 안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빠는 없어요. 저한테 가족은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 아빠, 그리고 강호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죄책감 주지 마세요. 죄책감이 아니야, 현실이야. 고성이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그 회사, 그 사람들 다 잃을 수도 있어.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협박으로 들리면 그만큼 양심이 있다는 거겠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간이식이라는 단어보다도 고성이가 사용하는 언어의 방식입니다. 살인자, 현실, 선택 같은 단어를 꺼내면서도 눈빛은 마치 거래 조건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건조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모정이 아니라 27년 동안 계산해 온 사람의 언어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손이 덜덜 떨려서 신발끈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알아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 특유의 낮고 단단한 톤이 오늘따라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인데요. 문 열어. 나 현관 앞이야. 벨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눈가를 대충 훔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문을 열었는데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이지혁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늘 장난 섞인 반말을 하던 이지혁이었지만 오늘은 그 두 글자에 농담이 1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그냥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지혁은 거실로 들어와 문부터 닫았습니다. 간이식 얘기 다시 꺼냈지? 고성희 씨. 선배, 그건 맞냐고 물었지, 내가. 이지혁의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는데요. 이게 은호를 향한 게 아니라 고성희를 향한 분노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 보면 대충 다 알겠거든.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라 그랬어? 또 잃어버렸다 타령했어? 제가 간이식 안 하겠다고 했더니요. 지은호는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너 때문에 네 오빠 죽는 거래요. 제가 살인자가 되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 쌍둥이 오빠래요. 그 예전에 파주 보육원에서 같이 있다가 아들만 데려갔다는 그 말을 잇는 도중 지은호의 어깨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선배, 저 진짜 살인자 되는 걸까요? 그 오빠가 그 사람이 저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우진이면 어떡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나 때문에야. 이지혁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너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는 거 내가 금지한다.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는 지금까지 상황만 봐도 충분히 보이거든. 이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7년 전에 눈 오는 날 쌍둥이 버려놓고 아들만 데려간 사람. 그 뒤로는 숨겨놓고 딸 찾는 척 쇼하면서 친딸 간 필요해지니까 접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우리 둘 다 알지? 고성희. 그래. 살인자라는 단어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그쪽 하나야. 너 아니고. 여기서 잠깐 이지혁의 캐릭터를 다시 짚고 넘어가면요.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의 감정 표현 서툴고 숫자와 딜에 강한 사람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순간에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먼저 보는 타입이거든요. 이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아, 이 남자 진짜다라고 느끼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배. 지은호는 눈을 빨갛게 부은 채로 물었습니다. 진짜 쌍둥이 오빠가 우진이면 어떡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우진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제가 입양하라는 거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던 애였고 시험 망쳐도 같이 라면 먹으면서 웃어주던 애였고. 그래서 그 우진이가 엄마 아들 우진이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는 거냐고. 이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진이든 누가 됐든 적합자 검사한다는 말 처음부터 너한테 제대로 설명했냐? 동의 받을 때 진짜 정보를 줬냐고. 아니요. 그럼 답 나왔어. 지금까지 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야. 그리고 이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덧붙였습니다. 우진이가 내 고등학교 친구 맞으면 걔가 제일 먼저 화낼 사람도 너 아니고 그쪽일 거거든. 이 말은 사실 뒤에 나올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한우진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분노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지혁은 이미 냉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근데요 선배. 지은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빠가 진짜 우진이면 저 어떻게 얼굴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 같아서 은호야. 이지혁이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톤이었는데요. 너 도망친 거 아니야. 내 몸이야. 내 인생이고.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야. 네가 내 몸 지키겠다고 한 건 정당한 선택이야. 그 선택 존중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이지혁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진짜 사실 찾는 거야. 쌍둥이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누군지, 왜 1년 전에 의문의 남자가 보육원에 나타났는지, 건강검진 기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증거부터 모으자.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선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긴장이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실 추적 파트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보육원 화재, 의문의 남자, 건강검진 기록, 간이식 동의서까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떡밥들이 하나의 줄기로 엮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시각, 어딘가 숨겨진 요양병동의 VIP 병실에서는 한우진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앉아있던 우진은 링거 줄을 손끝으로 툭툭 건드리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힐끗 내려다봤는데요. 서류 상단에는 간이식 공여자 적합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지은호 이름 한유라. 우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묘하게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호? 우진은 이름을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 돌려주다가 무심코 적어본 친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애 이름 특이하다. 왠지 착하게 생겼다. 하던 자신이 떠올랐고요. 매점에서 컵라면 먹으며 야, 너 진짜 공부 포기한 거 아니지? 라며 웃던 그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진은 그 종이를 덮으려다 결국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꿈처럼 스쳐 지나가던 한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눈 오는 날 보육원 마당. 작은 여자아이가 넘어지자 손을 내밀며 유라야, 안 아파? 라고 묻던 어린 자신의 목소리.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우진아, 이제 가야 되라고 부르는 어른의 목소리. 그리고 울면서 팔을 뿌리치려던 꼬마 유라. 우진은 속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덧붙였죠. 지은호.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한우진 입장에선 아직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건 아니지만요. 유라와 지은호라는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겹치기 시작한 순간 이 아이는 이미 반쯤 진실에 다가선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진아. 고성이었습니다. 순간 우진의 얼굴에 아주 짧게 스치는 미묘한 기색을 고성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엄마 얼굴을 하고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된다 했지? 적합한 공여자 나왔어. 이제 곧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공여자. 우진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데?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간은 재생도 되고 요즘 수술 기술도 좋아서 엄마. 우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위험한 수술 맞잖아. 나 살리자고 누군가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 만들고 몸 한쪽 떼어내는 거잖아. 그게 위험한 거지 뭐야. 우진아, 그 사람은 그냥 솔직히 말해줘. 우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아니면 가족이야?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진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오가는 의사들의 대화, 엄마가 통화할 때 조용히 나가며 남긴 단어들, 쌍둥이라는 의사의 단어 하나까지. 이 아이는 병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보다 많은 걸 보고 듣고 있었던 거죠. 고성이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몰라도 돼. 엄마. 우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고. 이 한마디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엄마는 비슷한 말을 했을 겁니다. 기억하지 말자. 잊어버리는 게 너한테 좋아. 이건 나중에 두 쌍둥이가 진실을 마주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울림을 줄 복선이기도 해요. 병실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어 있을 때 장면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간 지강호는 허름한 고깃집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이 정도면 너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니? 고성이의 비서가 건넨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강호는 이미 봉투를 열어보고 그 안에 꽂힌 수표의 숫자를 2번, 3번 세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이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봉투가 무거운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호 누나 설득 좀 해달라. 지강호는 비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간이식만 해주면 누나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이 대표님이 직접 챙겨줄 거라고. 입양 보낸 뒤로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이제라도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싸한 포장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강호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역겹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필 간이식이냐고 그는 맥주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과거 헌팅포차에서 부당 대우받으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쓰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을 끄집어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똑똑히 기억났고요. 누나가 나 살리려고 보육원에서 도망 나왔다고 한 말 그게 다 진짜였는데. 지강호는 봉투를 노려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챙겨 들고 나서는 쓰레기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야, 우리 가족끼리는 돈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는 말자. 긴 침묵 끝에 지강호는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나도 이 집 자식인데 진짜 살인자 편은 못 들겠다. 이 말은 지금은 혼잣말로 끝났지만요. 나중에 지강호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방향을 드러내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 아이가 결국 어느 쪽 편에 설지 시청자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한편 다른 전선에서도 갈등은 한창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카페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오늘 영란은 유난히 얼굴이 환했는데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약혼 안 해도 된다. 뭐? 이지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말했어요. 나 그 사람하고 약혼 못 하겠다고. 나 결혼 같은 건 엄마가 아니라 내가 고르겠다고요. 영란은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요.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오랜 시간 누르고 있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어? 처음엔 엄청 화내시다가요. 영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엔 조용히 한숨 쉬시더니 내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어요. 완전 드라마 대사 같지 않아요? 회장님 생각보다 멋있네. 그쵸?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모든 게 잘 풀리는 해피엔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가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죠. 바로 그날 저녁, 박영란은 집에서 아주 다른 얼굴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고성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영라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영라의 가느다란 목이 뒤로 젖혀졌고 셔츠 단추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 아파요. 아픈 줄 알아? 네가 지금 뭘 망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진화그룹 며느리 자리를 네가 걷어차겠다고? 그 자리를 앉겠다고 피 터지게 준비한 게 누군데? 엄마가요. 저 말고. 영란은 겨우 그 말을 뱉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자리 원한 적 없다 했는데요. 나 그냥 그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그런 평범한 삶이 좋다 했는데요. 네가 평범해? 고성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누군 줄 알고. 박진석 회장의 딸, 내 딸 박영라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세상이 너를 다르게 쳐다보는 위치라고. 그런 애가 그림? 웹툰? 그게 평범이니? 엄마한테 저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말은 사실 이지환이 한 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단한 건 내 부모님이지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영라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나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인형 말고 그냥 박영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지환 그 운전기사랑 놀아나는 거야? 고성이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웹툰? 연재? 다 그 핑계 아니야? 네가 감히 누구하고 손잡고 다니는지 알아? 지환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람 아니겠지. 너랑 어울리기엔 너무 초라한 사람이지. 지금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난 우리 딸 미래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네가 평생 비단길만 걷게 하려고.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해? 약혼 안 하겠다. 좋아, 그럼 넌 알아. 네가 내 말 거역하면 난 지환 그 아이부터 잘라낼 거니까. 바로 이 대목이 나중에 대형 폭발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엄마 vs 딸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느냐, 도구로 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거든요. 며칠 뒤 그 예고편 같은 말은 현실이 됩니다.
회사 경호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보, 영라 곁에 붙여둔 경호실 직원 있잖아요. 그 친구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환 말이야? 네. 아이가 자꾸 선을 넘어요. 딸에게 감정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더 두면 문제 생기겠어요. 박진석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정말로 선언이 떨어집니다. 지환 씨는 오늘부로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왜긴.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불필요한 변수니까. 저 변수 아니에요.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이 맡기신 일 제대로 했고요. 영라 씨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었고 그래, 일이었지. 고성희는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그 선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영라 곁에는 너 같은 애가 설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박영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라는 폭발해버립니다. 엄마가 싫어해도요. 모두의 시선이 영라에게 쏠렸습니다. 지환 씨, 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뭐라고?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고하면 저도 집 나갈 거예요. 약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딸 역할은 다 그만둘 거예요. 진화그룹 며느리도 회장님 딸 노릇도 다요. 이 장면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명장면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죽이며 엄마 눈치만 보던 영라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쥐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니까요. 시에 이 말 한마디로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길지 뻔히 보이는 전조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식탁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진석은 차를 내려놓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아내에 대한 실망,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후련한 기분까지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죠. 반면 고성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박영라.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대사가 아니라 향후 모녀 전쟁의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이지환에게도 새로운 전장을 열어주는 말이죠. 경호실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영라 곁에 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다시 메인 떡밥으로 돌아가 볼까요? 간이식을 둘러싼 갈등은 이렇게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성희가 죄책감을 무기 삼아 은호를 압박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한우진이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지혁은 냉정하게 사실을 추적하고 있고 지강호는 돈과 양심 사이에서 마지막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모르는 사실 하나. 고등학교 시절 서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지은호와 한우진이 사실은 버려진 쌍둥이 남매라는 진실 말이죠. 이 진실이 마침내 터졌을 때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 드라마의 진짜 화려한 날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인트로와 갈등의 고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직 해소의 실마리는 일부만 열린 상태입니다. 한우진이 엄마의 계획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차릴지, 지은호가 죄책감 대신 분노를 선택하게 될 계기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지혁이 이 모든 퍼즐을 어떤 방식으로 완성할지 다음 전개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면 진짜 손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한우진이 은호야, 우리 혹시 고등학교 때만 인연이었던 거 아니었나 봐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까지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보육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던 그 남자가 사실은 27년 전 파주 보육원에 불을 지른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한 줄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화려한 날들이 앞으로 끌고 갈 떡밥의 핵심이 딱 이 지점입니다. 1년 전 보육원에 나타났던 의문의 남자, 파주 보육원 화재, 그리고 끝까지 쌍둥이라는 말을 숨긴 고성희, 마지막으로 지강호의 손에 쥐어진 봉투까지. 이 네 가지가 사실 하나의 선으로 묶여 있었다는 걸 지은호와 이지혁은 아직 모른 상태에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금 전 너 때문에 네 오빠가 죽어도 된다는 거니? 그럼 넌 살인자야. 라고 소리치던 고성희의 말이 지은호의 가슴속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1년 전 보육원에 찾아왔던 의문의 남자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모든 비밀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보육원 원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선배,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맞아. 우리 둘 다 그 의문의 남자를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그 작은 보육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1년 전에 왔을 때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아기 때 기록 말고 27년 전 파주 보육원 화재 사고 기록도 같이 물었거든요. 화재 기록이요?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그때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당시 화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이들 기록이 어디까지 살아남았는지까지 세세하게 캐물었어요. 솔직히 좀 소름 끼쳤습니다. 왜요? 단순히 입양 기록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을 떠올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친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오면 얼굴이 애타고 간절해서 질문도 혹시 아이가 살아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행정 절차, 기록, 책임자. 그런 것만 물었어요. 마치 옛날에 잘못 처리된 사고를 덮으려고 온 사람 같았어요.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번 머리가 번쩍하실 거예요. 혹시 이 남자 그냥 아버지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 쪽 인물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원장님.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이름 같은 거 안 남겼나요? 진짜 이름은 안 적어놓더라고요. 대신 원장은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놓고 간 건데 병원에 가느라 깜빡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사무장 조태수. 이지혁은 그 이름을 눈에 새기듯 바라봤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요? 네. 근데 특이한 게 손에 상흔이 좀 있었어요. 오래된 화상 자국 같은 거요. 팔에도 조금 보였고. 그래서인지 화재 얘기를 할 때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화상 자국, 화재 기록, 책임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은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 전 보육원에 나타난 남자 조태수. 오래된 화상 자국. 파주 보육원 화재 기록에 집착. 그리고 지금 고성희는 왜 그 시기 그 보육원 이야기가 나오면 겁에 질린 눈빛을 보이는지. 은호야. 네, 선배. 이 사람 정체 내가 한번 파볼게. 사실 이지혁은 이런 정보 추적의 선수입니다. 인수합병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의 속사정을 뒤져봤고 사람 뒷배도 파본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명함에 적힌 법무법인부터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대리보다 위기관리, 사고처리, 보험 분쟁 같은 키워드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고가 터진 뒤 기업이나 개인이 뒤처리를 맡기는 곳이라는 얘기죠. 사고 뒤처리 전문.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성희. 27년 전 눈 오는 겨울. 아들 우진이 아플 때 박진석의 도움을 받았고 그날부터 박진석의 삶에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그 여자.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철저하게 인생 설계를 해온 그 여자. 설마. 여기서 이지혁은 깨끗한 커피잔에 물이 아닌 의심을 채워 마시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미 간이식 건으로 한번 크게 뒤통수를 맞은 상태라 이제 웬만한 우연은 우연이라기보다 계획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간. 조태수라는 이름의 남자는 허름한 사무실 한편에서 홀로 술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 사무장, 오늘도 야근이야? 야근 아니고 인생 반성이지. 옆방에서 누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조태수는 대답 대신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팔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벌레 먹은 나무 껍질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을 때마다 파주 보육원에서 잘려나간 창틀, 쏟아지던 불꽃, 아이들 울음소리가 동시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갈게요. 27년 전 파주 보육원 화재는 공식 기록상으로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팔에 남은 화상 자국과 1년 전 다시 보육원에 찾아가 입양 기록을 뒤졌다는 사실을 합치면 뭔가 이상하죠. 맞습니다. 이 사람 단순한 의문의 남자가 아닙니다. 파주 보육원 화재 당시 직접 불을 질렀던 사람이자 그 일을 고성희에게 사주받은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드라마 속 인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건 시청자에게 먼저 공개되는 이른바 선공개 진실이죠. 조태수는 2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빚에 쫓기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여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계산을 하면서도 손톱 끝까지 정돈되어 있었고 말투도 차분했는데요. 딱 한 군데 눈빛만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기록만 정리하면 돼요. 기록이요?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게 해야죠. 밤 시간에 아이들 있는 건물 말고 행정동만요. 서류 몇 장만 사라지면 다 정리될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고성이었습니다. 그때 조태수는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기록 폐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쉽게 안 사라져요. 사람보다 서류가 더 오래 남거든요. 나중에 누가 파보면 내가 아이 둘을 한 번에 맡겼다가 아들만 데려갔다는 흔적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들 인생에 흠집이 나겠죠. 아이 둘, 쌍둥이예요. 딸과 아들. 딸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껏 남은 기록들이 싹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불을 지르자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기록이 있는 쪽 건물에만 불이 옮겨 붙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방은 건드리지 마요. 그 정도 선 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대목에서 시청자라면 진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불도 아니고 아이를 죽이려는 불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나중에 쓸 서사를 위해 기록을 태우려는 불이니까. 조태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컸습니다. 이만큼이면 당신 빚 정도는 다 털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 일은 묻고 가는 겁니다. 당신 이름도 내 이름도 여기서 끝. 그날 밤 파주 보육원 행정동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이들 방 쪽으로는 최대한 옮겨가지 않게 하려고 복도 쪽에만 휘발유를 뿌리고 도망쳤지만 불이라는 건 한 번 붙으면 사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한유라, 한우진. 쌍둥이 남매 위탁 기록. 그리고 남은 건 머릿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던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 보육원 마당.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진아, 이제 가야 돼. 엄마랑 집에 가야지. 그때 여자아이가 울면서 외쳤죠. 같이 가. 나도 같이 갈래. 하지만 어른의 손이 소년과 소녀 사이를 갈랐습니다. 얘는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 일단 아들만 데려갈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이 주민번호는 굳이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한 번에 정리할게요. 27년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던 어른들. 그리고 그날 행정동에 불을 붙인 조태수. 이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 지금의 화려한 날들을 만든 배경인 겁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조태수는 그날 밤 이후로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록 몇 장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내가 어떤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전 그는 결국 파주 보육원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 아직도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내가 태웠다고 생각한 기록이 사실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확인하러 온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원장을 보고도 본명도 밝히지 못합니다. 대신 법무법인 명함만 두고 나오죠.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이 사건을 파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누가요? 그때 버려졌던 아이가요. 원장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고 그게 오늘 이지혁 손에 들어간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떡밥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주 보육원 화재가 정말 단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답이 나와 있죠. 하지만 드라마 속 인물들이 이 사실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지혁은 법무법인 태림의 홈페이지를 뒤진 뒤 바로 지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보험사 출신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과거 여러 사고 처리 건을 함께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태수라고 알아? 태수? 아, 그 사람. 예전에는 보험조사관 비슷한 거 하다가 요즘은 법무법인 쪽에서 일한다더라. 혹시 옛날 화재 사건 관련해서 이름 올라간 적 있냐? 잠깐만. 잠시 뒤 지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파주 보육원 화재. 27년 전 건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 기록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 어떤 점이? 원래 화재 사고는 여기저기 책임 공방이 붙기 마련이야. 전기회사, 건물주, 지자체, 보험사. 근데 그 건은 전기 누전 단독 원인으로 2주 만에 종결. 보육원 측도 보상금 적게 받고 조용히 넘어가고. 그때 소문이 좀 돌았지. 무슨 소문? 누가 위에서 돈 쓰고 막았다더라. 뭐 그런 거지. 이 말은 이지혁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사업 세계에서는 사고를 조용히 넘기기 위해 돈이 오가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때 보상 담당했던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그건 기록에 안 남아있는데 화재 조사 초기에 민원 넣어주고 변호사 연결해줬던 사람이 하나 있었지. 이름이 고성이.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27년 전 화재 사건에 개입한 이름과 지금 간이식 사건을 주도하는 이름이 정확히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쌍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혈색이 가십니다. 이제 세 번째 떡밥, 고성이가 왜 끝까지 쌍둥이라는 말을 숨겼는지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뭔지로 넘어가 볼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자신이 딸을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완벽한 엄마 이미지가 무너지고 2. 박진석 회장과의 결혼 그리고 영라의 위치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가지는 않죠. 그 뒤에는 좀 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27년 전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부가 지금의 박진석이 아니라는 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은호와 한우진은 박진석 피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부는 고성이가 과거에 얽혀 있었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 남자는 사업이 한창 기울고 있었고 빚에 쫓기던 상황에서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고성이는 이미 더 큰 세상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요. 둘 사이에서 쌍둥이가 생겼을 때 남자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울 형편이 안 돼. 그래서 택한 게 보육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나중에 사업 다시 일어서면 그때 데리러 오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남자는 끝내 사업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성이는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난한 엄마가 되는 대신 아이 하나를 포기한 채 더 큰 자리를 노리는 여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그녀가 선택한 길이 바로 박진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 아들 우진이 아플 때 박진석이 우연처럼 나타나 병원비를 도와줬고 그때부터 그녀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람 옆에 서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쌍둥이 딸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나중에 누가 파고들어 27년 전 보육원 기록에서 한유라, 한우진 쌍둥이 남매라는 걸 찾게 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죠. 아들을 위해 딸을 버린 여자. 재벌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과거를 지워버린 여자. 이 두 문장은 그녀가 죽도록 피하고 싶었던 꼬리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보육원 행정동 화재였고 그 뒤에 이어진 쌍둥이 비밀 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비밀은 또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바로 간이식입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나중에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서사를 이용해 사람들의 동정을 얻은 뒤 간 이식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이제라도 만났으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이렇게 포장해놓고 나면 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은호도 한때 그 말에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고성이가 끝까지 쌍둥이 말을 숨긴 이유는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니라 1. 과거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패이자 2. 미래에 사용할 간이식 카드를 최대 효율로 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떡밥, 지강호의 선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선 장면에서 지강호는 고성이 측에서 건넨 돈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도 이 집 자식인데 진짜 살인자 편은 못 들겠다라고 중얼거리면서요.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날 리가 없죠. 며칠 뒤 지강호 앞에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비서가 아니라 바로 고성이 자신입니다. 강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강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저 이모랑 할 말 없는데요. 그래도 내 누나 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니? 고성이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으면서도 늘 그렇듯 흐트러짐 하나 없는 옷 매무새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지난번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죠. 지강호.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취업 준비 중이지? 네. 솔직히 말해서 내 스펙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 거야. 누나도 책임감이 클 거고. 누나는 제 책임진 적 없어요. 강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항상 제가 누나한테 얹혀 살았지. 그래서 하는 말이다. 고성이는 봉투 대신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명 대기업 계열사의 인사팀장 명함이었죠. 여기 내 이름 넣어서 추천하면 면접까지는 바로 갈 수 있어.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면. 부탁이요? 그래. 은호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나가 간 이식 안 하면 쌍둥이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근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모,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지강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형편 어려운 집에서 누나 살리려고 자기 몸 팔아가며 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네가 살인자야 같은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몸 던지고 말아요. 근데 이모는 왜 자꾸 남 보고 살인자래요? 이 말은 사실 시청자들이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난 사실만 말하는 거야. 사실은요. 지강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27년 전에 이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진짜 사실일걸요. 뭐?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갑자기 보육원 행정동에 불을 지르진 않죠. 누군가가 시켜야 하죠. 돈도 줘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도 팔에 화상 자국이 남아있고 1년 전에도 보육원에 왔다 갔다면서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이모가 보낸 비서 아저씨, 입이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지강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비서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호 씨,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회장님이 아니라 여사님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파주 보육원 건도 그때 여사님이. 고성. 희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왜요? 사실 아닌데요?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그만 말해. 싫은데요. 이쯤 되면 강호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그는 돈 대신 녹취를 택했고 침묵 대신 폭로를 선택했거든요.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모, 저 그냥 나쁜 놈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누나가 저 그렇게까지 챙겨줬는데도 계속 사고치고 도망다니고 근데 이번엔 진짜로 누나를 버릴 수가 없네요. 이모가 버렸던 누나를요. 나 버린 적 없어. 고성이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몇 번을 말해. 그래요? 그럼 파주 보육원 행정동 불은 누가 지른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강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그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거 알아? 이모는요. 27년 전에 이미 그 선 넘어버렸잖아요. 불 붙이는 그 순간요. 이건 강호가 누나편에 서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다는 신호입니다. 어설픈 정의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여기서 이지혁이 움직입니다. 지강호는 녹취 파일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나도 엄마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누나한테 바로 말하면 감정만 폭발할 것 같아서요. 잘 생각했다. 이지혁은 냉정하게 파일을 체크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언제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편집 티는 없는지. 사업가로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이건 나중에 정말 써야 할 타이밍이 올 때까지 나한테 맡겨. 선배님, 저한테도 복사본은 있을게요. 그래. 대신 아무데나 흘리지는 마. 이건 누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아버지까지 동시에 지키는 거기도 하니까. 엄마, 아버지를요?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고성희 씨가 아니라 너희 엄마야. 이 사건 제대로 터지면 언론은 입양 후 학대나 버려진 딸 같은 자극적인 단어부터 들고 올 거거든. 준비 안 된 상태로 터뜨리면 진짜 상처 입는 건 너희 집일 수도 있어. 이 말을 듣고 강호는 처음으로 이 사건을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는 이모 vs 누나 싸움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판이 훨씬 넓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선배님 생각에는 언제 쓰는 게 좋겠어요? 우선 사실을 다 모으고 나서. 아직도 모자라요?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7년 전에 누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는지, 그때 어떤 기록이 사라졌는지 정도야. 근데 아직 안 나온 키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1년 전에 보육원에 나타난 그 남자.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태수. 그 사람이 왜 지금 와서 과거 사건을 뒤지고 다니는지. 그 동기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축으로 이어집니다. 한우진. 조태수는 최근 병원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가 몰래 찾아간 곳은 우진이 요양 중인 그 비밀 병동이었는데요. 그는 의사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 한우진 군. 친모가 누군지는 아세요? 그건 저희도 개인정보라. 고성희 씨입니다.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병원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 인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태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병원 방문 뒤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결심을요. 하지만 먼저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우진 본인입니다. 우진은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사가 두고 간 자료 더미를 뒤적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증자 후보 쌍둥이 자매 가능성 검토. 쌍둥이 자매.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눈 오는 날 보육원 마당. 유라야라고 부르고 같이 눈사람을 만들던 그 아이.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며 말하던 목소리. 우진아, 이제 가자. 엄마랑 집에 가야지. 유라는요? 유라는 나중에.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그리고 최근에 본 서류에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이름 한유라. 유라. 우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 곳이 시리도록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찾고 있던 이름을 드디어 다시 찾은 느낌이랄까요? 은호야. 그가 가장 힘들 때마다 떠올렸던 고등학교 친구. 자기 아픈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라면을 끓여주던 그 친구.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고 말해줬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사실은 자신이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평생 외동으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절친이 자기 쌍둥이였고 그 아이가 지금 자기 간을 떼어주느냐 마느냐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우진의 감정은 정확히 거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충격, 후회, 죄책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배신감. 그는 엄마가 병실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쌍둥이야? 고성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굴러갔습니다. 뭐라고? 나 쌍둥이냐고. 동생 있어? 그게 왜? 기증자 후보, 쌍둥이 자매 가능성. 병원 기록에 있었어. 우진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지은호. 한유라. 고성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기억나. 눈 오던 날. 어떤 여자의 손 잡고 있었던 거. 누가 우진아라고 부르면서 나만 데리고 가던 거.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우진아, 그건. 유라는 나중에. 그 한 문장을 따라 말하는 우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만 데리고 갔지. 맞지? 이 질문 앞에서 고성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설득용 스토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래. 쌍둥이였어.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땐 정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고 너라도 살려야 했어. 그래서 오버렸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 나한텐 안 통하는 거 알아? 병원 기록엔 쌍둥이 자매라고 다 남아있고 보육원 기록에도 남아있었겠지. 근데 왜 없어졌는지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네. 우진아, 엄마가 나쁜 짓 한 건 맞아.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널 살리려고. 그래서 지금도 같은 짓 하고 있구나. 무슨 소리야? 은호한테도 똑같이 말했지? 너 때문에 네 오빠 죽으면 넌 살인자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엄마.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살인자 누군지 나도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4가지 떡밥이 모두 이어졌습니다. 1년 전 보육원에 찾아왔던 의문의 남자는 27년 전 파주 보육원 행정동에 불을 질렀던 조태수. 파주 보육원 화재는 전기 누전이 아니라 고성이가 기록을 없애려고 사주한 방화. 고성이는 쌍둥이 존재를 숨기고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지르게 했고 나중에는 그 비밀을 간이식 설득용 카드로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강호는 돈봉투 대신 진실을 선택해 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는 길을 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점은 아마도 한우진이 직접 지은호에게 진실을 말하러 가는 날이 될 겁니다. 은호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겠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인연이었나 봐. 그리고 덧붙일 겁니다. 엄마가 널 버렸다는 것도 간이식 때문에 널 속였다는 것도 나 이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넌 내 몸 버리지 마. 누가 뭐래도 넌 살인자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진짜 살인자는 누군지 시청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이후 전개에서는 이 진실이 박진석에게까지 전해지고 재벌가의 판도와 후계 구도가 통째로 흔들리는 이야기가 한 번 더 크게 터질 겁니다. 또 지강호가 쥔 녹취와 조태수의 증언이 합쳐져 27년 전 방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다만 이 모든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드라마는 계속해서 시청자에게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과연 진짜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간을 내놓지 않는 딸일까요? 쌍둥이를 버리고 기록을 태우게 만든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 장면을 알고도 침묵했던 어른들일까요? 다음 전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각 인물들의 답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고요. 특히 박진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이 지역이 그 선택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화려한 날들의 결말 루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를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그 비밀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누가 누구 편에 설지, 돈을 쥔 손이 결국 어디를 향할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게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